현대화된 다연장 로켓의 시초는 어디로 보면 좋을까요? 이제 최초의 다연장 로켓을 현대적 개념의 다연장 로켓을 착안한 나라는 소련군이었습니다. 그래서 1938년도에 그 당시에 이제 항공기가 쭉 발전하는 과정에서 항공기에서 지상을 향해서 쏘는 로켓이 있었는데 그 모델이 RS-132라는 로켓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소련군 이제 포병 장교들이 야, 저걸 지상에서 활용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걸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상에서 여러 발을 묶어서 활용하면서 이제 무기를 만들다 보니까 차량에 장착하면 되겠네. 그렇게 해서 차량에 로켓 무기를 여러 발을 장착해서 최초로 등장한 게 1941년도 3월 달이었습니다. 그 모델이 BM-132라는 모델이 최소 등장했고 그 구경 로켓의 구경이 132mm였습니다. 그러니까 항공기에서 쏘는 그 로켓의 그걸 그대로 지상 무기로 가져왔기 때문에 구경도 132mm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경을 대충 고려해서 모델명을 BM-132라는 모델명을 부여했는데 그것이 이제 결국은 1941년도 3월 달이었다는 것이죠. 예. 비행기에 달려 있는 걸 자동차 그렇습니다. 얹은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위아래만 바꾼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1941년 하면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이제 그 BM-13의 도입 시기가 1941년 3월 얘기하셨는데 불과 석 달 뒤인 41년 6월에 독일과 소련의 그 독소 전쟁, 이른바 이제 동부전선이라고 말하는 그 전쟁이 열리는 바로 그 시기예요. 정말 공교롭다. 그러니까 그 무기가 만든 지 바로 이제 아마 한창 배치도 이루어지기 전이었던 시기일 것 같은데 그때 소련이 최악의 위기가 바로 그 해 여름에 이제 찾아오게 된 거죠. 독일은 이미 1939년에 폴란드를 침공해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뭐 유럽 전역을 석권하다시피 했었죠. 그리고 그 이제 나치 독일의 마수가 심지어는 바다 건너 영국에까지 미치고 있었다가 영국이 항공전으로 잘 방어를 하면서 어떤 전선이 유럽에선 소강 상태에 이르고 독일은 이제 그 침략 범위가 북아프리카로 좀 더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좀 이제 소강 상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아직 미국이 참전하지 않았는데 불가침 조약은 맺었지만 영원한 숙적일 수밖에 없는 소련 때문에 뒤통수가 따끈따끈하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선이 이렇게 소강 상태에 이르렀을 때 빨리 소련을 제거해버리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로 동부전선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시기가 지금 말씀하셨던 바로 그 1941년이 되는 거죠. 여기서 기습 질문 하나 제가 드릴까요? 아, 무서운데요. 예, 그 소련의 입장에서 독일의 침공을 받은 상태에서 소련은 그걸 대조국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서 소련을 구한 3대 무기 체계가 있습니다. 3개요? 네, 3개. 뭐겠습니까? 일단 이 BM-13 로켓이 맞습니다. 예. 뭐 어쨌든 역시 그 센서가 있으시네요. 예. 또 탱크 있잖아요. 그렇죠. T-34 탱크. 그래서 BM-13 다연장 로켓, T-34 탱크. 따발총. 파파샤. 네, 사실은 그것도 뭐 기여한 바가 크죠. 근데 이제 그 정답을 말씀드리면은 IL-2 스트루모빅 대전차 공격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전차 공격 전담 항공기였다는 것이죠. 소련이 항공기가 소련을 구한 무기 중 하나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게 앞에서 제가 RS-132라고 로켓 항공기에 장착하는 로켓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로켓을 장착했던 항공기가 바로 스트로모빅 IL-2 대전차 공격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다연장 로켓에 해당되는 RS-132라는 그 다연장 로켓이 연관된 게 2개가 되는 거죠. 3개 중에. 그 대전차 공격기, 그 다음에 이제 BM-13 다연장 로켓. 결국은 3대 무기 체계 중에 2개가 이 로켓과 관련된 그런 무기 체계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제 소련이 개발한 BM-13 다연장 로켓의 재원을 살펴보면요. 이게 무기 체계에 따라서 이제 발사관이 여러 개입니다. 가장 작은 것은 8개도 있고 제일 많은 것은 48개짜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격 거리는 한 5 내지 8km 정도 되고 전쟁 기간에 전체 만든 수량은 약 18,000문이라고. 그리고 로켓 발수는 뭐 1,200만 발, 엄청난 수량이죠. 사실은 그렇게 개발했고 나중에 이제 전쟁이 이게 효과가 확인되니까 나중에 이제 132mm뿐만 아니고 뭐 82mm, 300mm 이런 다양한 이제 파생형이
등장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흥미로운 게 이제 위력이 얼마나 될까 네. 이게 좀 흥미롭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기록에 보면은 이게 네문이 통상 이제 한 개 팀으로 활동을 하는데 네문을 동시에 사격을 하면은 포병의 그냥 포신 포병이 72문, 그러니까 일개 연대가 사격하는 화력과 동일한 화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소련군이 상당히 그 점을 이제 높이 평가해서 이것을 전력화하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흥미로운 게 그러면 다른 나라들보다는 이 다련장 로켓을 소련이 특별히 더 사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거든요. 네. 왜 그럴까? 스탈린의 말, 또 레닌의 말이 있습니다. 네네. 뭐냐면 레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양은 그 자체의 질을 포함하고 있다. 아. 이 이야기는 뭐냐면 양이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스탈린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포병은 전장의 신이다. 아, 그렇죠. 네. 그렇게 된 배경을 보면 러시아는 굉장히 국토가 넓고 또 자원은 풍부하지 않습니까? 대신 기술력은 좀 제한되고 이런 걸 고려했을 때 화력도 정확도보다는 양을 중요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련장을 계속 이렇게 발전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구조가 단순해서 제작하기도 편하고 비용도 적게 들고 뭐 고장도 잘 안 납니다. 대신에 이제 이게 또 단점도 있습니다. 정확도가 이제 좀 약간의 단점인데요. 네. 발사관 48개를 갖춘 네문이 쏘면은 총 로켓 발사할 수 있는 양이 192발입니다. 네. 그게 이렇게 표적 지역으로 날아가면 대충 이제 분산되는 정도가 1000m, 400m 사이에 이게 대충 떨어진다는 거죠. 그랬더니 요 넓이를 축구장으로 계산하면은 58개 정도의 축구장 넓이가 됩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네네. 축구장 한 개에 한 4발 정도 떨어집니다. 축구장 몇 메타 정도 되는지 아시죠? 105m 곱하기 한 68m 정도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축구장이 이렇게 쭉 있으면 거기에 한 4발이 떨어지면은 뭐 위력이 강하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야,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약간 이렇게 저희가 피해 공격을 받는 말을 표현하면 하늘의 뜻이야. 네. 나쁘면 맞아. 공격하고 있어. 그런 측면, 그 이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다련장 로켓을 운용할 때는 동일한 표적에 반복적으로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표적을 정해놓고 야 A 포대는 오후 5시부터 5시 5분 사이에 쏴. 네. 그다음 5분부터 10분 사이에는 B 포대가 쏴. C 포대가 뭐 10분부터 15분 사이에 쏴. 이렇게 해서 연속으로 사격하면은 공격 받는 입장에서는 계속 하늘에서 로켓 그렇죠. 떨어지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런 방법으로 운용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사실 독일군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다련장 로켓의 소리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그 몇 개 그 부대가 돌아가면서 저 다련장 네. 로켓 쏘면 계속 그 피피피피피 이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거니까 예. 엄청 무서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제 소련군이 저 다련장 로켓을 개발할 때 사실은 아주 결정적으로 저게 역할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는 크진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저게 최초에 운용됐던 그 지역을 보면은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도 좀 연관이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북쪽에 보면 벨라루시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이 다련장 로켓이 처음에 전투에 투입된 시점은 개전이 1941년도 6월 22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23일이 지난 7월 14일 날 처음으로 투입됐습니다. 지역은 어디냐 하면 이제 우크라이나 북쪽의 벨라루스 네. 지역에 오르샤라는 저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이제 독일군의 공격 방향의 입장에서 보면 북부, 중부, 남부 집단군이 있는데 그 지역을 오르샤라는 지역을 누가 점령했냐면 독일군 3기갑군의 호트 장군이 지휘하는 3기갑군이 오르샤라는 그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점령해서 이제 역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소련군이 최초로 처음으로 이제 네. BM-13 132mm 다련장 로켓을 그 지역에서 운용한 겁니다. 기록에 보면은 운용했던 저 소련군 지휘관 이름이 이반 플레로프 대위라고 있는데요. 네. 7문을 동시에 오르시아 역을 향해서 발사를 했습니다. 근데 소련군 입장에서는 그 공격을 받고 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독일군 참모총장인 할더 참모총장이 자기 기록에다 이렇게 남겼습니다. 뭐라고 남겼냐면 처음으로 소련군이 신무기를 사용했다. 그리고 그 신무기 공격을 받아서 역과 병사들, 장비, 물자가 다 파괴됐다. 이렇게 마지막 문장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금속이 녹고 땅이 불타버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그만큼 위력이 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련군이 막 그걸 대량으로 막 이제 생산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차피 신무기를 맞이하는 곳은 어느 국가가 됐든 충격과 공포가 있겠죠. 네.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독일군 맞닥뜨렸을 때는 와 어땠을까요 그때? 사실 정말 인상 깊은 무기였을 거예요. 사실 저 입장에서만 상상해봐도
생판 처음 보는 화력은 물론이고 네. 날아오는 모습조차 이런 무기를 본 적이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그 시각적인, 청각적인 충격들이 대단했을 거고 사실은 그 BM-13의 그 가장 큰 가치 중에 하나가 좀 그거였다고 생각해요. 심리적인 타격을 준다는 거, 그죠? 이를테면 동부전선을 경험했던 독일 군들한테 이 무기가 아주 독특한 별명이 붙어 있었어요. 그 슈탈린 오글 해갖고 번역하면 스탈린의 오르간이에요. 스탈린의 오르간. 연주하는 그 파이프 오르간. 악마의 소나타 이런 느낌. 이게 날아오는 소리가 실제 당시 영상에서 이제 소련 측이 촬영한 이제 자신들의 이제 홍보 기록 네. 영상들에는 음성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음성 들어보시면은 사실 그동안 보통의 화포 무기는 다 이게 낮고 큰 소리 쿵 하는 소리를 내잖아요. 근데 얘는 아주 고음의 소리를 내요. 웩 하면서 날아가는 소리. 근데 그런 게 수백 발이 날아가니 병사들 입장에서는 괴상한 악기를 연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포가 아니라 화력은 엄청난데 당장 자기 눈앞에 보이는 거는 엄청난 화염과 연기와 소리였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병사들이 그거를 스탈린의 오르간, 스탈린이 우리에게 연주해주는 그 끔찍한 음악이라고 해서 스탈린의 오르간이라고 이름을 불렀다고 뭐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